김현성입니다. 네. 이번에 모실 강사님은 정말 특별히 한 10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하신 분인데 전 세계 최초로 피아노를 치시는 스님입니다. 네. 너무 정말 제가 이분의 그 책을 미리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자서전은 아닌데 이분의 실제 있었던 일화를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을 제가 읽었습니다. 최근에 읽었는데 정말 이게 너무나 그 같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얼굴 표정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어떻게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정말 한 5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제가 뵙고, 참 크게 성공하신 거구나, 정말. 꼭 이게 뭐 성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스님 이런 불교계를 따졌을 때 해민 스님을 되게 아주 지금 크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해민 스님 못지 않다. 예. 너무 정말 그동안 살아오신 게 이 스토리가 하여튼 제 가슴을 많이 울렸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또 오늘 잠깐 또 강의 때 얘기해 줄 텐데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스님이 계시다라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되시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피아노 연주를 아까 미리 사전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 연주를 들어보신 분은 이제 아까 감상평이 가슴이 하여튼 많이 뛰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벌렁벌렁 하신다고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 솜씨가 정말 그 모차르트 제가 치는 걸 못 봤지만 모차르트 못지 않다. 모차르트 못지 않다. 네, 그죠? 너무 하여튼 환상적인 그런 또 연주 실력도 갖고 계십니다. 세계 최초 피아니스트 고경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인데 굉장히 귀한 일요일 오후는 정말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고 뒹굴뒹굴 누워서 TV나 보면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보내야 될 시간에 여기 성남 아트센터에 이렇게 고혜성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우선 이렇게 어깨를 조금 약간 이렇게 풀어보실게요. 예. 아까 인문학 강의도 들었고 감성 스피치 강의 들었는데 좀 많이 힘들으셨을 거고. 예. 근데 저는 그냥 다른 스타 강사님처럼 전문성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건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소소한 저의 이야기를 소통으로 하면서 소통으로서 다가가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됐는데요. 현재 저는 그 피아노를 치는 스님입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으로서 다가가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픈 마음을 좀 치료해 줄 수는 없을까? 내 음악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좀 힐링될 수,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 참 많잖아요. 힐링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고 싶다. 종교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교 간의 벽도 허물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어떤 음악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삭막한 그런 생활을 할 텐데, 음악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음악으로서 이렇게 매일같이 사람들하고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성사 주지로 수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피아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의 고혜성쇼의 프로그램의 어떤 주제가 뭐냐고 이렇게 주최 측에서 얘기가 있었을 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뭐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꿈? 제가 최근에 어떤 한 21, 2, 또는 24 그리고 18살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 여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꿈이 뭐예요? 꿈이 있어요? 물었더니 꿈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굉장히 이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꿈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고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있어요. 저의 경험으로 미뤄봐서는 꿈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삶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자,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여기 지금 굉장히 낡은 집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있을 법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좀 굉장히 첩첩산중 요즘에 뭐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골에 가면은 있을 법한 집인데, 여기가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태어난 집은 흙집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산에서 흙을 파다가 그 나무와 함께 이렇게 집을 짓는 거를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죠. 근데 이 집은 현재 충남 공주 사곡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집에서 제가 탯줄을 끊었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늘 내가 살았던 집을 항상 좀 가슴속에서 항상 향수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향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향수처럼 항상 늘 제가 이렇게 가슴에다 간직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꺼내봅니다. 네. 자, 여기는 지금 창가에 비친 고양이 실내시죠? 네네. 고양이를 보이나요? 혹시 다람쥐를 보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에요. 눈이 먼 고양이에요. 네, 이름은 미륵인데요. 구로 개봉동에서 제가 구출을 해가지고 킥으로 받아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눈이 다 멀었어요. 우리 미륵이는 두 눈이 다 멀었고, 미륵이의 꿈은 주인한테 사랑받는 거, 그리고 맛있는 사료를 먹는 거랑, 그리고 햇볕을 매일매일 쪼이고 대소변 그냥 보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막 헤집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절벽에 떨어지거나 마을에 내려가 있어서 막 제가 한 2-3시간 찾는다거나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묶어서 키우려고 하고 산책을 시켜준다든지 일부러 햇볕이 있는 쪽에다가 제가 갔다가 이렇게 그쪽에다 데려다 놔줘요. 예. 그래서 미륵이는 오직 제 목소리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루 중에서 언제쯤 나타날까, 그 애 머릿속엔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창가에서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이게 지금 제 방 창가 쪽이에요. 근데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치면서 제 방 창가에서 내가 언제 나올까, 내가 자기에게 언제 올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륵이가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항상 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두 눈이 멀어서 잘 앞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자, 여기는 제가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흔히 꿈을 포기합니다. 꿈이라는 건 나한테는 별로, 내가 꿈을 꿔서 꾼다고 해서 뭐 되겠어?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을 보듯이 꿈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모든 눈먼 미륵이라든지 꿈틀거리는 지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살아 숨쉬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살아 숨쉬는 내일 돌아가실 노인도 오늘은 꿈을 꿉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서 또 오지 않을 아들을 만나보고 죽는 게 꿈이다. 이러고 하면 오늘은 일단 꿈인 거예요. 그것이. 그죠? 노인에게는 오늘이 일단 꿈인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임종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오늘만큼은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까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생명체들까지도 꼭 필요한 뭐와 같다? 보이십니까? 뭐죠? 공기.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을 한 편의 영화처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모릅니다. 네, 저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는 많이 없어요. 예. 저는 그냥 소셜 네트워크에서 SNS 상에서 시 쓰고 음악하는 그런 정도의 피아니스트 스님이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이렇게 최근에 어떤 분을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피아니스트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신 집안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음악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안이라면 굉장히 좀 약간 산다라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부티나 보이시네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웃음이 좀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시 쓰고 음악하니까 뭐 그냥 공주 같은 그런 면이 있겠지. 저는 공주는 아니에요. 고향이 공주예요. 고향이 공주예요. 네. 저는 아까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저는 말을 못하는, 응애는 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벙어리로 제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1살부터 10살 때까지 침묵을 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고개만은 들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또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쟤는 벙어리다. 말을 할 줄 모른다. 또는 말을 못 배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살부터 10살까지 말을 안 하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안은 무척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무척 가난한 집안이었고 아버님께서는 그 월남전 파병 참전 용사십니다. 월남 참전 용사신데 파병 갔다 오셨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항상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내가 그분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정부 지원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밀가루 2포가 저희한테는 고작이었어요. 전 식량이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7남매가 있었거든요. 7남매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벙어리가 아니다라는 계기가 이 빨간 코트, 정말 코트 예쁘지요? 떡볶이 단추가 있고 뒤에 후드티처럼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 코트가 굉장히 너무너무 예뻐서 매일같이 빨지 않고 이거를 계속 입고 다녔던 거예요. 이 코트는 저희 언니의 친구 같은 반이죠. 그 언니가
시장에서 그 집은 좀 잘 살았어요. 시장에서 어머니가 그 언니를 사줬는데, 사가지고 줬는데, 그 언니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좀 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를 주면서, 얘 누구누구야? 동생이 갖다 줘. 이거 동생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이 코트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코트를 입고 학교를 갔는데, 그 언니의 동생이 또 저랑 같은 반이에요. 그 애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무척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멋졌고 모든 그 반의 여자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탑이었어요. 인기가.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생각 자체도 없는데 그 애는 저를 거지 취급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커트로 인해서 그 애가 누구누구는 자기 누나가 준 코트를 입고 다닌다. 거지다. 이러면서 이 코트를 빼가지고 제 의자에서 겨울이니까 이제 난로가 옆에 앉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코트를 이렇게 뒤에다 걸쳐놨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코트를. 근데 그 코트를 딱 들더니 이렇게 공중으로 확 돌리면서 누구누구는 거지래요. 아빠도 뭐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 코트를 막 바닥에다 막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서 탁 일어났죠. 나 거지 아니거든. 그리고 그 코트는 정정당당히 내가 얻어 입은 거야. 애들이 다 놀란 거예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제가 자존심 깊은 곳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 말을 하니까 교실이 완전 다 쌀랑해지면서 쟤 바보 아니었네. 쟤 벙어리 아니네. 지금까지 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말을 제가 왜 안 했냐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그냥 조금 그때 나이로는 제가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월남전 갔다 오셔서 매일같이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살이 든 열알을 이발에다가 턱턱 털어놓으셨어요. 그 고통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외쳐댔고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그 동네에 유지셨어요. 그 동네에 유지셨는데 막내딸이셨어요.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소작을 하고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천혜절색이셨대요. 키도 크고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였대요. 그런데 그 부잣집의 막내딸로 곱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같이 몸종이랑 같이 가가지고 우물에 가서 이렇게 빨래를 하려고 봄이니까 빨래거리를 가져갔었는데 거기에 우물 뚜껑을 이렇게 여는 순간 갓난장이 아기가 죽어서 물에서 둥둥둥 떠 있더래요. 그래서 순간 너무너무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렇게 그런 상황을 돌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이 그냥 다시 그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그 뒤로부터 가서 배나무 밭에 가서 숨고 사과나무 밭에 가서 숨고 이렇게 해서 실실 웃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 한 달이 지나고 옛날 사람들은 왜 약간 둔하시잖아요. 그죠? 아프면 아픈가 보다. 어차피 자식도 많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제 실성을 해서 사람을 몰라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침을 놨는데 어머니가 이미 때는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그냥 준 거죠. 물건 주듯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진 게 없으신 분이셨고 머슴을 사르셨어요. 그래서 동네 꾸준히 일을 다 하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냥 덥석 쌀 한 가마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쁘시니까 그리고 뭐 작은 집도 한 칸 준다고 하니까 뭐 괜찮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덥석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집안에서 7남매의 6번째로 제가 어린 시절 살면서 아버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한탄을 하시고 신세 한탄이죠. 월남전 갔다 와서 몸이 아픈 데다가 집 식구가 어떻게 해요? 실성한 사람이었고 가진 건 없고 애들은 많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애들은 많고 옛날 사람들은 애기들 많이 낳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로서는 부양의 책임이 있는 건데 당신의 능력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바라볼 수 없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아버지는 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순수한 분이신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면 굉장히 웃음이 나요. 아버지는 발을 씻지 않았어요. 발을 안 씻고 그냥 여름에 들을 가기 위해서 내를 건너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날이다 이러면 3일 전에 가마솥에다 물을 팔팔 끓여요. 그리고 말을 턱 안으셔가지고 발바닥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그 뜨거운 물에 대야 같은 데다가 양동이에다가 뜨거운 물에 발을 푹 한 2시간 정도 불려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낫을 어떻게 싹싹 갈아갖고 발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때를 깎아내십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그리고 옛날에 모의 지금 뭐 학생들 뭐 모의 고사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고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비잖아요. 그냥 예비를 해보는 것 뿐이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께서는 모의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6.25 그 이후에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새마을 운동도 했었고 그때 그 정권 자체가 이미 굉장히 삼엄한 그러한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훈련만 나오면은 낫을 싹싹 갈아요. 그리고 대문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낫을 싹 해가지고 애들 다 방에다 다 몰아놓고 밤새도록 그 낫을 문고리에다 걸쳐놓고 밤새도록 지키십니다. 모의 훈련일 뿐인데 저는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이 꼭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10살 때까지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내가 가진 상황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떡볶이 코트로 인해서 제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시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떠한 느낌인지 저희 아버지는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한 남자예요. 한 남자 고경. 사는 동안 온전히 밝은 미소 한 번 볼 수 없었던 한 남자. 월남전 참전 후 몸속 고통도 살이 돈 열알로 버티던 사람. 그의 피를 받고도 따뜻한 눈빛 교환 한 번 해본 적 없던 나의 유년 시절. 그의 얼굴엔 침묵만이 고통을 대신했다. 자식만이 난 소가 멍에 벗을 날 없다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시절. 등이 휘도록 아팠던 한 사람. 언제 한번 사람인 적 없던 슬픈 한 시절을 살다간 이제 3700 그의 혼은 한낮에 아지랭이로 피어올랐다. 3월 하늘 나는 이토록 가슴 시리게 그가 보고 싶다. 이 개울은 저희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살았을 때는 아버지는 5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계실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마주도 보지 못했어요. 매일 이렇게 아버지는 무서워서 숨었어요. 늘 부엌에 가서 숨어 있고 옷장 뒤에 가서 항아리 뒤에 가서 숨어 있고 몰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지켜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다니던 길을 내가 내를 건너려고 갔는데 거기엔 다리가 이미 낮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에 걸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5살 때는 언니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언니가. 두 번째 언니는 바보로 태어났어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바보였어요. 예, 그래서 언니가 외갓집에 있는 닭의 똥을 주워서 먹고 다녔습니다. 소설 잠들지 않는 물고기처럼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닭의 똥이 맛있었을까요? 맛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당에 외갓집에 닭이 돌아다니니까 닭의 똥을 주워 먹었습니다. 외갓집에서는 이 아이가 바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창피하니까.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 집 무척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닭의 똥을 주워서 입에다 넣었던 거였죠. 그래서 언니는 제가 5살 때 언니가 이미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는 제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의였죠. 아버지는 저희 7남매를 6남매죠. 그때는 또다시 6남매를 두고서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돌아가셨는데 산속에서 저희의 가족의 어떤 먹거리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토끼가 잡혔을까 하고 올가미를 보러 갔다가 뇌사로서 큰 바위 밑에서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를 찾으러 온 산을 헤맸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를 11살 때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눈을 뜨고 이렇게 그냥 눈을 아무리 감겨도 눈이 안 감겨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한이 서려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5일장을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귀일이 추석 전전 추석 나흘 전이었으니까 가을이죠. 그죠? 여름 장마도 아닌데 아버지는 5일장을 했단 말이에요. 비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아버지는 그 동네의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냥 저는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면 혹시 집단 이용 당한 것 같다.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돈도 못 셌어요. 그런데 그 월남전을 자진해서 갔다 오셨어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외갓집에서 아버지한테 실성한 여인을 그냥 물건 주듯이 줬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는 바보니까 돈도 못 세니까 두엄 쳐라 하면 두엄 치고, 이분 퍼달라고 하면 이분 퍼고, 약간의 돈과 그리고 막걸리 한 대접이면 돌쇠는 끝나. 돌쇠는 그런 사람은 괜찮아, 돌쇠 시켜. 인분과 두엄을 평생을 치웠습니다. 그 덕으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3대가 공을 들여야 스님이 탄생한다는 불교적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저한테만큼은.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저한테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은 아침에
인절미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강가에서 발견됐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또 죽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은 거의 그냥 헐값에 그냥 거의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저희 가족이 그 집에서 그 전에 3명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집 방향이 산을 쳐다보고 있어서 산의 기운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잃고 동생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자, 15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5세에는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골방에 갇혀서 유리창을 깨고 밤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배변을 제가 치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각진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저한테 죽이려고 했어요. 저를 자꾸 엎어놓으셨죠.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 자꾸 애기를 엎어놓으면 죽는데요. 자꾸 엎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산에 가서 솔가지와 나뭇가지와 돌과 흙과 독버섯을 섞어서 가마솥에 쪄서 저희를 먹였어요. 맛있다고. 이건 비빔밥이라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독버섯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고 정신이 실성했으니까 180도 실성한 분이십니다. 독버섯이 맛있게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쌀처럼 뭔가를 섞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마솥에 쪄서 저희를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형제들이 7남매들이 다 방바닥에 누워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에 두엄을 치고 인분을 치고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얼큰하게 들어오시면 애들이 다 방에 누워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애들 다 죽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한의원이 있죠, 그죠? 그때 당시는 한의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한두 번씩은 침을 놔주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둘러 매고 들고 끌고 지게에다 매고 해갖고 끼고 해가지고 다 가서 침 놓으면 다 살아나요 또.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흙을 먹고 살았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었어요. 화로풀이 이렇게 있는데 화로 옆에 흙이 있었어요. 황토흙 벽이죠. 황토흙 벽을 조금 떼서 입에다 넣으면 달달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똥구멍이 찢어집니다. 피가 나오죠. 먹을 때 황토흙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먹을 때는 맛도 달달합니다. 다 나올 때가 힘들죠. 그래서 항문이 많이 찢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15세 전에 제가 13세와 14세에 끝 무렵쯤에 제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이 죽고 언니가 죽고 맏언니가 15세 전에 그때 이미 성실해서 실성을 해서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몰라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논의를 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시에 부잣집에다 줘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 아파트 2동, 반포 2동 아파트였어요. 중소기업은행 지점장님에게 제가 얼떨결에 물건처럼 저의 의사하고 상관이 없이 건네지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아동학대를 당하죠.
저의 하루 일과는 청소, 설거지, 양말 빨기, 이불 개기. 거실에 소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소파를 이렇게 털고 청소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딱딱한 종이가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를 이렇게 여기 뭐 만져진다고 이렇게 꺼내본다고 이렇게 봤더니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계신 주인분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볼을 가격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죠. 맞은 거니까. 왜요? 그랬어요. 왜 때리세요? 조그만 게 벌써부터 돈을 알아가지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수표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10만 원짜리 수표가 처음 났습니다. 저는 그게 이런 것도 돈입니까? 라고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등짝을 또 때리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많이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과 껍질이죠. 이것은 저의 식사였습니다. 저는 그 식사가 그 집에서 설거지하고 남은 밥을 이게 개수대 이렇게 걸름망 있잖아요. 걸름망에 밥풀이 저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먹다 남은 사과 껍질이 저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베란다에서 겨울에 고무장갑이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흰 양말을 30컬레를 하루에 빠는 일이었어요. 맨손으로. 초등학교 졸업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공부는 다 마쳤어요. 그때 그냥 얇은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이듬해까지 옷 한 벌로 지낸 거. 그리고 제가 있는 쪽방, 골방 창고 같은 방에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장판이 깔리지 않은 세면 바닥이었던 거.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겨울에 설이 지나가면서 정월달인가 이렇게 쿠쿠라고 해야 되나요? 쿠커인가? 거기에다가 녹두전을 지지는데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한 쪽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에. 난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감금 생활을 해야 될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침에 나가면은 새채를 깔고 새채를 덮습니다. 집 식구가 5명입니다. 6, 5, 30채에 이불을 갭니다.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가고 오면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샌드위치가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샌드위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음식인지도 몰랐어요. 냉장고에 테이프를 바짝바짝 붙여놔요. 제가 못 열게. 네, 제 시에는 제 첫사랑이라는 시가 많이 나와요. 제가 사랑했던 물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그 집에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굉장히 예뻤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이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촌딱과 거지의 모습과 그리고 벙어리의 모습 그리고 그 집에 팔려온 듯한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 애 방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밖에서 들어보니까 피아노였어요. 몰래 문이 열린 틈을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러 들어갔는데 제 손을 때렸어요. 만지지 마. 넌 더러운 아이야. 너가 만지면 이 피아노가 더러워져. 불결해져. 넌 나가 있어. 그리고 언제나 피아노를 잠가 놓습니다. 그때 저는 피아노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심장에 확 꽂혀버렸어요. 피아노. 저거다. 저에게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피아노를 반드시 잘 치고 싶다.
죽을 때까지 피아노만 하고 싶다. 피아노는 저의 모든 것이 돼버렸어요. 제 영혼을 다 불살른 만큼 어떤 것도 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환경, 벙어리로 지냈던 것, 아버지의 월남전, 참전 사건, 어머니의 정신병, 그리고 형제들의 죽음, 맏언니의 또 다른 정신병,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잣집으로 팔려와서 갇혀 지낸 감금생활, 아동학대, 모든 것 다 견딜 수가 있었어요. 피아노 하나 때문에. 이게 뭘까요? 네, 저는 드디어 탈출을 결심합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피아노라는 꿈이 있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반드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슴속 깊이 제가 피아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정확히 말을 하면 피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유년 시절을 탈출을 결심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저는 드디어 집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5개월을 있는 동안 집 밖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어요. 탈출을 했죠. 제목은 뭘까요? 소녀 청량이 공장으로 가다. 이건 뭘까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만은. 네, 피입니다. 청량리 공장은 가죽 공장이었어요. 미도파 백화점 뒤쪽에 약재 골목이 있었고, 청량리. 그리고 거기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가죽 공장이 있었어요. 저는 최연소 가죽 공장의 회사에 다니는 공녀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쉬운 일을 저에게 맡겨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전문 용어를 알아요. 이 점퍼 소매자락이 시보리입니다. 시보리에 풀칠을 해서 망치질을 하는 그 일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손목이 아팠어요. 제 나이 그때 14살이었습니다. 13살에서 14살로 이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은 저에게 바카스를 자꾸 먹였어요. 그리고 각성제도 알려줬어요. 이것을 너가 먹어야 밤에 일을 할 수 있고 야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 돈을 더 번다. 그래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첫 월급이 13만 3천 원이었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과자 사 먹었어요. 그 많은 돈을 다. 과자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과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자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첫 월급을 과자로 과자 먹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야근을 하고 기숙사에 반토막짜리 쌀을 먹었어요.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제 느낌은. 무척 거칠어서 목에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하고 살 때도 밀가루라서 풀수제비를 먹으면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무척 거친 밥을 먹으면서 통근 버스를 어른들 틈 속에서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두 번째 월급은 18만 원을 올라갔어요. 꽤 많이 올라갔죠. 세 번째 월급은 2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하고 목에서 핏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죽을 날이 왔구나. 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내 꿈도 내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채 나는 또다시 여기서 피아노라는 꿈을 버리고
내가 살아갈 방법을 혼란을 또 가져옵니다. 내 몸에 무리가 오면서. 저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또 다른 결심이죠. 내가 더 이상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구나. 나는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골로 다시 내려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일반 전화로. 그때 당시 시골에는 빈집이었습니다. 식구가 많이 죽었고 그리고 저에게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 그때 당시는 뭐 식모라는 말도 잘 사용을 했고 공녀, 공장 뭐 이런 데 많이 갔지만 저는 시골에 혼자 왔을 때 큰형부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데 저는 제가 바라던 삶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자, 이건 목탁이죠. 네. 그때 당시 실성한 언니가 잘 가던 불교상회에서는 그 불교상회 사장님께서 저희 큰 스님을 소개시켜줬고 저한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절에 가면 먹을 걸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거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살 바에 난 안 살고 말겠다. 그래, 그런 거래라면 나는 그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절에 가면 스님이 돼야 돼?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꼭 스님은 안 돼도 돼. 나중에 뭐 하기 싫으면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사찰에 입문하게 되는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44살이니까 그때 나이로 14살이니까 30년 됐죠. 딱 정확하게. 저는 14살에 사찰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사찰에 입문해서 천일 기도를 올렸어요. 천일 동안. 천일 기도 하기 바로 전에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어느 날 큰 스님을 모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염주를 턱 걸으시고 학교에 가니까 1층하고 2층에서 뭐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그 엄마 스님 오셨다. 누구누구 엄마 스님 오셨다. 다 나와봐서 구경거리 났죠. 교장 선생님께서 큰 스님을 호통쳤습니다. 아니 스님, 절에서 애를 키웠으면 말이죠. 고등학교를 보내야지 왜 스님을 만듭니까? 스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큰 스님은 지가 안 간대요. 저는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학교 가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고 시간은 허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겐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제가 검정고시를 해서 패스해서 고등학교 증서를 따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저의 당돌함을 보고 스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후에 저는 천일 기도를 하고요. 천일을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욕도 안 갔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8시간이죠. 4번, 하루에 4번 2시간씩 8시간을 천일을 기도를 하고 저는 청도 우문사 승가대학을 갔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달력에서 보는 듯한 그런 뭐 전통적인 전형적인 사찰의 모습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한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청도 우문사 승가대학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21살인가 22살인가 그때쯤 제가 여기를 승가대학을 갔어요. 가서 제가 여기를 졸업을 했죠. 거의 5년 만에 1년 꿇고 5년 만에 여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회 졸업생이고요. 네. 저의 화면이 조금 잘렸네요. 저의 아름다운 20대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산천이 너무너무 수려하고 그 계곡이 맑은 곳에서 저는 20대를 보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학우들과 함께, 학인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보냈고요.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구도의 행각을 하기 위해서 참선에 몰입하게 됩니다. 참선을 했죠. 우리나라에 많은 절은 아니지만 제법 큰 사찰만 다니면서 제가 참선을 했었습니다. 안거죠. 흔히 말하는 안거를 제가 놨던 겁니다. 두 번째 결심인데요. 참선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무것도 도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과연 성공했다 할 만할까? 또는 내가 지금까지 도움받은 것들, 이웃에게 그리고 사찰 안에서 큰 스님께 도움받았던 것을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환원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견성오도를 하지 못할 바에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내가 어떠한 종교인으로서 세속인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때 당시. 29인가 30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결심을 하고 저는 피아노를 다시 하려고 결심을 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제 내면에는 항상 피아노를 부르짖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한테 참선을 하다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고 저는 흔히 말하는 땡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미친 사람, 정신병자, 그리고 공부하다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승려가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냐? 예. 왜 승려가 도닦지 않고 음악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와 의문투성이로 저는 사찰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찰에 있던 스님들의 루머의 어떤 거에 의해서 저는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음악을 하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도 생활을 잘해야 됐는데 피아노라는 것을 한다고 달려들으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던, 가장 믿었던 큰 스님마저도. 큰 스님은 굉장히 완강하신 분이셨고 정통성을 고집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수행으로도 정말 어느 한국 비구니 스님 못지않게 내노라 할 만큼 수행이 내공이 탄탄하신 분이셨는데 저를 버리셨습니다. 내일이 설인데 오늘 섣달 금음인데 저를 내쫓았습니다. 주머니에는 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피아노가 바다에 내 동생이 친 그림이죠. 이 피아노를 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피아노 못 쳐요. 왜? 피아노가 망가졌을 것이고 바닷가에 저 피아노를 치려면 이미 목숨을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기 싫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들 피아노 하나면 다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도 좋았고 부처님 말씀도 좋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에는 피아노만큼, 그 내 꿈만큼 적합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 좌우명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시죠? 뭐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네. 저는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는 말을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제가 가슴에 딱 꽂혔어요. 사찰에서 5,000원이 있은 상태에서 제가 쫓겨났고 눈이 내리는 겨울 밤에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때 당시 밤 8시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 돈 5천 원과 맨발과 그리고 제 몸뚱이였습니다. 가장 먼저 간 것은 아버지가 살던 고향집이었어요. 그 고향에 가서 빈집이지만 내가 기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빈집에서 머물면서 그 동네에 친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달라고 했어요. 빈집이라도. 아버지가 살았던 집은 이미 허물어져서 못 삽니다. 새로운 집이 저에겐 필요했어요. 거기에서 살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탁발을 다녔어요. 대한민국 조계 중에서는 탁발을 금하고 있죠. 하지만 저에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처에 도시, 청양, 공주, 대전, 조치원 그 곳을 가면서 탁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망을 메고 시장에 가서 목탁을 치면 딱딱딱딱 목탁을 치면 사람들이 시주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시주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목탁을 탁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뒤에다 넣으라고. 여기 벌리면 넣으라고. 벌려서 넣으라고. 나마미탑을 마하바냐 바라니까 심경 이거 하다가 갑자기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2,000원 또는 어떤 분은 먹을 거.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스님 제가 종교가 틀립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스님께 스님 얼굴 보니까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스님 같아 보여서요. 네. 스님 너무 진짜 스님 같아요. 여기 가짜 스님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스님 진짜 스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분식집 하니까 김밥하고 떡볶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 필요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럼 바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먹고 저희 이모는 근처에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요. 제가 사찰에 가서 굉장히 크게 될 줄 알았나 봐요. 성공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거지가 되어가지고 쫓겨가지고 나오니까 날이 날마다 저한테 오셔서 울으셨어요. 치맛자를 훔치면서 아이고 애기야 이게 웬일이냐. 네가 절에 가서 크게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나타났냐. 스님 생활 안 하면 어떠냐. 매일 하시는 소리가 그런 소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모가 기독교셨는데 제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날로 종교 개종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쌀을 들고 오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청도 운문사를 졸업을 하고 참선을 공부를 하고 시골집에서 있으면서 제가 피아노를 다시 하려고 결심을 했고요. 여기는 제가 총 그 11년에 걸친 이력인데 이 이력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저는 여기 시골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던 삶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우울증에 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병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고 드디어 승복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밭에다 놓고 불살라 버렸어요. 아니 승복이 무슨 죄가 있길래 지금 생각해보면 옷을 왜 태우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근데 밭에다 놓고 승복을 불살랐어요. 큰 스님을 바라보고 14살에 와서 인분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축대 쌀 때 라면도 끓여 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 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일종의. 큰 스님께서는 현재 고성사를 이끌어갈 만한 후계자의 모습으로 저를 키우려고 하셨던 거였고요. 저는 반드시 저는 피아노가 좋다. 피아노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큰 스님께서는 야 네가 뭐 피아니스트라도 될 거냐? 큰 스님이 사실 절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단발머리 소녀 때 머리 이렇게 하고 절에 왔는데 너가 속세에서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뭐가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의 꿈이 피아노였기 때문에 이미 저는 피아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어디서 봐서 피아노라고 할까, 애기가? 그죠? 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승복을 입고 절에서 한참 떨어진 그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피아노 학원비가 4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스님한테 한번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 한 2년 조금 넘게 스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서 어떻게 처음으로 세속과 접하게 되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무턱대고 보이는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주민등록증을 맡겼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벌어서 주민등록증을 도로 회수를 하는 거죠. 반값을 내고서. 그게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어요. 그때 당시는 뭐 주민등록증 하면 뭐 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주인이 마침 좋으신 분이라 주민등록증을 받아주고 저를 머물게 해줬어요. 그래서 최초로 노원구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머리에 이제 빵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뭐래도 해야 되니까 일단 처음으로 간 것이 그냥 문을 두드린 곳이 닭갈비라는 곳이었어요. 닭갈비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데 무언가를 해야만 했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예쁜 연인 선남선녀가 왔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닭갈비를 이렇게 져서야 된다 해서 졌는데 빨간 닭 양념에 묻어있던 그 닭 고기 덩어리가 여자의 그 하얀 원피스, 예쁜 원피스를 입고서 있는데 툭 튄 거예요. 그래서 후루룩 하면서 다 옷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세탁비 물어달라고 손님은 가가고 또 쫓겨났습니다. 일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김밥집이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5,700원인가요? 5,300원 올랐나요? 5,000 얼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시간 일을 하면 3,000원을 줬어요. 사실 2,700원인데 제가 조금 약간 이뻐 보인다고 3,000원을 줬습니다. 좋은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이 빠져라 하고선 쟁반에다가 김밥하고 떡볶이를 나르기 시작합니다. 고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8층까지 날랐는데 미용실이었어요. 왜냐 머리는 이제 이만큼이지. 이제 애가 좀 약간 이제 어벙벙해 보이지. 쟁반에다 이건 들고 왔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 나요 하면서 그 시선이 예전부터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던 그 거지를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 너는 못 배웠고 못 났으니까 그런 일 하고 나는 직업이 너보다 나은 미용사야. 라는 그 느낌이 확 느껴졌어요. 굉장히 많이 서러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했는데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쉬지 않고 점심에 김밥 한 줄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일자를 찾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조금 배웠던 피아노였습니다. 경력도 없는데 저는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전단을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가르쳐주는데 5,000원을 받아요, 제가. 1시간을 가르쳐줘. 제가 1시간 가르쳐주고 5,000원 받으면 지금 그래 해라고 안 합니다. 5,000원을 받아요. 근데 저는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씨 써서 복사를 해갖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A4 용지 반을 자릅니다. 250개를 하면 500개로 늘어나요. 계속 전단을 돌리고 다닙니다.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예, 무조건 가르치겠습니다. 무조건 달려갑니다. 가르쳤는데 어느 날 학부형이 자기 자녀를 맡겼었어요. 아들내미, 예쁜 아들내미.
당신 좀 수상해. 딱 그러더라고요. 예? 당신 음대 피아노 전공 안 했지? 딱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저 전공했는데요. 학번 뭐야? 예? 청청병력 같은 소리는 학번이 도대체 뭔지, 학번이라는 게 뭐 물건이에요, 뭐예요? 이거 이런 그런 게 있기는 합니까? 뭐지? 딱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뭐지? 당신 내가 알고 있었어. 전공 안 한지. 근데 불쌍해서 내가 봐줬던 거야. 내가 가르치는 게 영 안 되겠어.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잘렸어요. 거기서 또다시 한번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나는 뭔가에 순서가 엉켜 있다. 나는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나는 검정고시를 따야 되겠다. 검정고시 준비를 합니다. 책을 구입했어요. 어떻게 힘들게 벌은 돈으로. 그때 당시 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미용실 쪽방에서 밥을 얻어 먹어가면서 책을 간신히 구입을 해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시험장에 갔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입니다. 1 더하기 1밖에 몰라요. A집합과 B집합의 중간이 교집합이다 밖에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수학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필을 굴렸습니다. 강연필이었어요. 볼펜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굴렸어요. 될 대로 되라 하고서 1번 나오면 1번 쓰고 굴렸어요. 3번 나오면 3번 썼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학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수학이 60점 만점인데 제가 70점을 맞았습니다. 찍어도 잘 찍었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처음으로 검정고시라는 합격을 제가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전단을 열심히 뿌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아파트에 전단을 뿌리게 되었는데 고층짜리 아파트를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그냥 뚝뚝뚝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이게 걸리면 큰일입니다. 걸리면은 전단 붙인 거 다 떼야 됩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하늘이 내린 선물을 제가 받게 됩니다. 어느 한 대문을 봤는데요. 그 아파트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클래식 전집이에요.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 책이 굉장히 알아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집을 줍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음대를 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학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때 알게 됩니다. 학번. 여기서 나오는 게 학번이다. 1년 반에 걸쳐서 음대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지하에 갇혀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떡볶이만 먹고 하루 종일 피아노 쳤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여대 피아노학과를 졸업을 하고 돈이 없어서 전문대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중간에 또 쉽니다. 3년을 또 정도의 휴학을 했다가 3, 4학년 콘서바토리를 또다시 제가 졸업을 하게 되죠. 그건 학위증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저는 140학점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큰 난관을 맞게 되는데 스승님의 입적을 제가 또다시 스승님 입적을 하셔서 전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됐고요. 현재로는 제가 고성사의 대표로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너에게 10원 한 장 주지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올곧하게 커왔구나. 너 참 장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인정하고 돌아가시고 저에게 사찰을 물려주셨어요. 저는 조금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돕기 콘서트, 부산 콘서트 이렇게 하고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촌에 가서 장수 마을에 가서 어른들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고성사 산사음악회 사진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같이 협연도 하고요. 예, 1박 2일 힐링타임을 통해서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다 소통을 하고 어떤 사찰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은 지난 12월 초에 나왔던 책인데요. 유명하신 사이치의 소설가 님께서 저를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을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모셔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소설책을 얘기한 것처럼, 드라마를 얘기한 것처럼, 이 소설 속에도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 책은, 힘든 역경에서, 꿈을 향해서, 그리고 월남전에 파병했던 한 남자, 저희 아버지죠? 그분을 담은 내용과 저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출판 기념회를 한 거고요. 네. 사실 국제영화제 2013년에 제가 청소년 국제영화제를 큰 무대를 그때부터 서기 시작해서 피아니스트 활동은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었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제가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오레우스는 그때 당시 제가 제작한 연도가 2011년인데 이번에 제가 계속 이 곡을 묵혀두었다가 이번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그러운 5월의 풍경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치유하기에 좋은 음악입니다. 명상곡 겸 또는 더 나아가서 영화음악으로도 쓸 수 있고 힐링 음악으로 쓸 수 있도록 피아노 단선율의 그런 잔잔한 호수 같은 음악인데 인터넷상에도 다 있으니까 온라인상에서 다 다운받거나 컬러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SNS상에서는 제가 시도 쓰고 음악도 제가 이렇게 올려서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시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글을 올리고 이 글로써 위로를 받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꿈이라는 거는 제가 꿀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루가 사는 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는 피아노라는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피아노를 배울 것이다. 반드시 피아노를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피아노로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다. 음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내가 받았던 상처처럼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제가 꿈을 물어봅니다. 꿈이 없다는 사람은 제가 참 가슴이 조금 답답합니다. 꿈은 내가 꿀 수 없기 때문에 꿈은 나하고 먼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보다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자꾸 변형이 되면서 또는 내가 이루어가면서 또다시 새로운 꿈이 생겨가면서 나는 점점 그 꿈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